출발 새 아침. 요즘 민주당과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원내 구성 관련 논의로 한창 분주합니다.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18개 상임위원회 장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통합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판을 없자는 거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던 2008년 7월 22일에는요. 양당의 주장이 지금과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 주호영 의원은 협상 필요 없이 과반석을 당이 모두 가지면 된다. 미국도 한 석이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민주당 논리와 똑같은 거죠. 통합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처지나 상황이 바뀌면 과거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민의를 잘 반영해서 21대 국회 원구성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지금 전화로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주호영 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첫 취임하고 나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 4명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것이 좋은 첫 단추다라고 하면서 협치와 통합을 처음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3차 추경과 협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야가 3차 추경과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해 3차례나 하는 추경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추경이 필요하면 어느 항목에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야당은 알아야겠다라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고 확장적인 재정 방침에 대해서 3차 추경까지 한다면 국가 부채 비율이 46.5%가 넘어서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확대 시행 관련해서 조금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완전하게 합의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요, 7월에 출범될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예, 일단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언급이 되는데요. 일단 7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남기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과 통합당은 검찰 통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든다라고 인식을 현재 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공수처 출범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3년째 공석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부터 역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이견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공수처장 임명부터 난항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설치에 대한 동의 의견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얘기가 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문 대통령이 먼저 국회가 현재 법이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테니까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 있는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현재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리 대통령이 주문한다 하더라도 여야가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가기 위한 특히나 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과 대립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하는 국회는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 네, 역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일 중요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강조를 했고, 조영 원내대표는 일단 이하는 국회가 졸속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체계 자구심사를 이유로 폐기 처분된 것만 20대 국회에서 55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 권한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어떤 정당이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기회동 이런 걸 제안한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도 문 대통령이 상설기구처럼 여야가 좀 서로 협치하는 그런 걸 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 2018년 8월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하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가 상시적으로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정무장관을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정무수석은 여당을 주로 상대하고 정무장관은 야당을 주로 상대를 하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야당과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정무장관 같은 경우는 특임장관 또는 행정부의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지 않은 무임소 장관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특임장관이 만약에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난 과거 정부 사회로 봤을 때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오찬에 같이 배석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번 정무장관 신설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이건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을 배려해주는 장관의 신설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 특임 장관이 빠르게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임 장관이 원래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2월에 신설이 됐다가 주 원내대표가 초대 장관 임명이 됐었던 건데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가 돼서 아주 반짝 존재했던 그런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쿠팡 물류센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설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쿠팡 물류센터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최소 85명, 85명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까지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정규직과 일용직 이 왔다 갔다 다녔던 사람들만 해도 4,015명에 달했고요. 서울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인원만 해도 1,000여 명이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8일 바로 어제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난 데다가 원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 전환 체제를 좀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 명수를 50명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이걸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79명인가 이렇게 늘어서 그건 좀 넘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당국과 감염 당국이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활 방역으로 돌아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태원발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방침을 다시 채택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다시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부 당국과 감염 당국이 이제 결정 내린 것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쿠팡 물류센터를 통해서 이 택배를 통한 물건 감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식품 감염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이재갑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은 이 물건을 통한 감염은 아직까지 입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렘데시비르라고 이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이 렘데시비르를 이용한 치료 오늘 발표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렘데시비르가 사실은 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이 에볼라 치료제에 대해서 사실 큰 효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에볼라 치료제이긴 하나 이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중으로 이 부분을 도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또는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빠르면 오늘 오후 2시 이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렘데시비르는 체내 침투한 바이러스 유전물질 복제를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건데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에볼라 치료는 별로 효능이 없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11일 만에, 자맹한 지 11일 만에 입장 발표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직전 가장 이제 핫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이제 기자회견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단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오후쯤 이 해명과 소명을 위한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취와 관련된 부분, 즉 사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남기지 않고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했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해명 그리고 정의연과 관련된 소명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오늘 입장 발표 관련해서는 민주당하고 정의기억연대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입장 발표할지 좀 들어보고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꽃교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교 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정말 기대가 되는 날인데요. 여의도 중계석의 새 얼굴 두 분이 오늘 모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사실 두 분 다 삼선이신데 예. 제가 조혜진 당선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19대 이후에 이제 21대 들어오셨기 때문인데요. 각각 소감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우선 홍 의원님. 예. 네, 이번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리 민주당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셨는데요. 네. 더 큰 무한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한을 많이 주신 만큼 저희가 더 국정 운영에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야당과 잘 협조해서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조혜진 당선인도, 예. 예, 저 이번에 또 21대 4년 새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 발전이나 또 정치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대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서 기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도록 4년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헌신을 다해서 꼭 보답을 드릴 각오입니다. 네, 정말 두 분 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무조건 잘 되겠구나. 21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우선 홍 의원님,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탄핵이고요.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그리고 마지막은 무능 불량국회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탄핵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패스트트랙도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국회의 어떤 적나라한 정쟁의 현장도 보였지만 또 그 제도를 통해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공수처법 등이 진전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쟁이 너무 심화되고 실제로 탄핵 이후에 여야 간의 정쟁이 너무 심화되면서 무능 불량국회라는 오명도 썼습니다. 아마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그 원인은 국회법에 대한 이해나 우리가 적응이 부족했지 않나. 왜냐하면 네. 선진화법이 개정되고 이 선진화법의 기본적인 것은 과반수 정당이 있는 양당제를 기반으로 했던 제도였는데 다당제가 되면서 과반수 정당이 없는 다당제 속에서 상당히 우리 스스로도 이 법안의 법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네. 더 혼란으로 가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탄핵이나 뭐 패트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바라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외에서 20대 국회를 바라보신 우리 조혜진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홍익표 의원님은 원내에 계셨고 저는 밖에 있었는데 네. 평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 20대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의 부정적 측면이 극대화된 국회였다. 네. 제가 18대 때 말기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제가 반대했거든요. 네. 이 선진화법 취지는 좋은데 전제가 우리 정치 문화가 빠른 시간 안에 선진화돼 가지고 성숙한 정치 문화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이걸 만들었고 그렇게 돼야 작동이 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식물국회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가 될 거라고 그때 예측을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밖에서 지켜본 4년에 식물국회 플러스 동물국회까지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다가 20대 임기 말에 이제 여당이 뭔가를 이제 하려고 밀어붙이면서 이제 온갖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쪼개기 임시국회부터 해가지고 뭐 4+1 또 편법 사보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그걸 막으려고 야당은 또 몸으로 또 부딪혀가지고 또 네. 동물국회까지 이제 재현이 돼가지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21대에서는 또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좋게 개선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얘기인데요. 오늘, 오후에 아마 또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열흘 넘게 그동안 이제 조금 잠행을 계속 하다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로 증폭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오늘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내일이면 사실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의 압박이 심했던 것 같고 네. 민주당 안에서도 본인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어제 또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네. 이야기를 한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던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본인이 아마 일일이 다 해명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국민이 그 납득하도록 소상하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기존의 입장이 이제 잠적을 했지만은 또 간간히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게 그 정의연이라든가 정대협의 문제는 그 회계 처리상의 기술적인 오류일 뿐이다. 네, 네. 비리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뭐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 위안부 운동을 좀 폄훼하려는 현재 표현대로 하면 좀 친일 세력들의 무슨 공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왔는데 네. 그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근데 그 기왕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분들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게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배제되어 있었고 또 운동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저는 진솔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태도를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네.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된 이게 한 30여 년 그리고 윤미향 그 당선인이 네. 본인이 이사장이나 대표로 있으면서 있었던 기간으로 봐도 한 거의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걸 은행으로 더 받고 본인이 지출을 어떻게 했고 확인도 하고는 과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의혹의 그 방향 몇 가지가 좀 갈라보면은 네. 첫째는 그 정의연 그 자체가 그 국가 지원금이나 회계를 제대로 했느냐 네.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윤미향 대표가 그 당선인이죠. 이제는 그 개인 계좌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운영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착복이나 유용이 있었느냐 하는 네.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운동이 아까 조혜진 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운동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피해자 중심주의 또 이 한일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저는 뭐 충분하게 본인이 소명할 것은 좀 소명을 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임져야 될 부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하나는 정치적 책임이 있을 거고 하나는 또 법적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적 책임은 지금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확인해야 될 것은 현재까지 제기된 언론이나 또는 뭐 여러 특히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아직까지는 개인의 문제 어떤 유형이나 착복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또 지금까지 해명이 윤 당선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회계법인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전문하는 회계사분께서 한번 밝힌 내용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이 제기된 의혹 중에 기타 항목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단적인 예가 이게 뭐냐면 NGO 단체, 그러니까 이런 사회단체의 일반 사회단체의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국세청 보고 양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서 혼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연이 자체 결산서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다 보고가 돼 있고 국세청의 보고 양식은 이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딱 세 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인건비, 임대료, 그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가 다 기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왜 기타로 들어가 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보조금 20억 누락 얘기 나오는데 이게 국가 보조금은 현재 이나라 사랑이라고 실제로 돈이 지급 안 됩니다. 개인 단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나라 사랑이 예를 들면 20억 원의 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기재부가 네. 열어주고 어떤 단체가 돈을 썼으면 자기에서 할당된 20억 내에서 한 1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금 계산서라든지 다 증빙자를 첨부해서 거기에 온라인으로 올려놓으면 해당 업체 지급해야 될 업체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냥 아예 그쪽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그 돈을
그 개인 단체가 가져가서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기재부가 매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결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어떤 돈을 안 썼는데 어떤 업체하고 그 결탁을 해서 뭐 가짜 서류를 했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지금 이걸 음모론이라고 보는 입장도 사실은 있고요. 아니다, 이건 정당한 의혹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야당도 그렇지만은 대체로 이 단체의 도덕적인 문제, 좀 나아가서 이제 법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은 네. 정대협이나 정의연을 중심으로 해왔던 그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자체는 한 번도 이걸 평가절하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서도 문제가 없다, 결백하다 하고 이제 그거를 면피하려고 하고 네. 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네. 같이 좀 감싸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그냥 순수하게만 바라보면서 이게 공감하고 지지했던 그것을 좀 훼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그런 도덕적 명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네.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순수한 감정을 해치는 것 아닌가. 도덕적 명분을 스스로 좀 허물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문제 저도 뭐 조 의원님하고 뭐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네.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에 약간의 그 절차나 방식이 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목적이나 동기가 순수하다면 이해됐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민주화되고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자꾸 나가는 속에서는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도 방식과 절차도 법적 절차,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러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문제는 이제 부실과 부정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 현실이 매우 열악합니다. 몇몇 사회단체 정도를 빼놓고는 아마 사회단체 내에 전문적으로 회계 담당자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네.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 사회단체나 이런 데 과거 관여했던 경우를 보면 거의 막내 직원한테 그냥 회계 담당을 네, 하고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회계를 뭐 변호사나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마지막에 한번 감사하기 전에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 문제 이 회계의 부실이나 또는 뭐 일부 부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회계의 부실 또는 부정이 지난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과거의 진실을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밝혀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이 이제 새로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한 단계 더 나갈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음모론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겨레 칼럼에도 보면은요. 네. 한겨레 그저께 칼럼에도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부실한 관행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고쳐야 된다. 네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과거의 그런 관행들을 지금의 잣대로 단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놨던데 예. 그건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원래대로 우리 상식대로 하면은 그 시대의 가치평가는 그 시대 기준으로 삼아야 맞은데 역사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네. 늘 이 시대의 가치 기준, 이 시대의 이 법 감정을 가지고 또 법적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늘 단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다 뒤집어지는 것도 과거에는 다 그건 또 그 당시에 가치 판단이 있었고 법적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고 기준이 달라졌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 뒤집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죄가 안 됐던 것도 다 죄가 되고 예를 들면 국정원의 청와대 이제
특활비, 특활비 예. 같은 거 이제 주는 것도 과거 역대 정권 다 관행이었고 다 넘어왔는데 지금 기준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다 뒤집어 가지고 죄로 삼아서 지금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그걸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그게 관행이었다기보다는 실제로 불법이 많았던 게 10년 전에 제가 18대 환노위 할 때 시민단체 계좌를 이게 그 보조금 처리 부분을 예.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실과 비리가 진짜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부가 딱 인정하고 이제부터 딱 고치겠습니다 해서 제가 한두 번 문제 제기하고 이제 그때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그 기준을 가지고 단죄하는 거는 불가피한 지금 정권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관행이었던 그 시절에도 불법이 있었다는 것도 또 이제 정리하고 갈 필요가 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예, 광고 듣고 예. 다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 오늘 새 인물 두 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자 0945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임미양 당선인의 입장 표명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부 하면서 오늘 입장 표명을 좀 들어본 다음에 더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중간에 좀 있어서 일단 윤미향 당선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두 분하고 다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희망 상임위를 어디로 하실지도 상당히 앞으로의 의원 활동하시는데 좀 의정 활동하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 어디로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1순위 산자위, 2순위 정무위, 3순위 법사위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경제 살리기가 제 우선 관심이고 네. 두 번째는 그 다음 대선 앞두고 또 저희 당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 발전과 관련해서 또 국회 활동을 연계해야 될 부분 고민해가지고 새 상임위를 지원서를 네, 써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지금 산자위, 그다음에 정무위, 법사위 쪽으로 네. 이렇게 이런 순서를 하셨다는 거고 홍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1순위가 기획재정위, 아. 2순위가 외교통일위, 3순위가 정무위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최근에 그 한국형 이제 뉴딜 얘기도 나오고 네네. 하기 때문에 이 경제 어떤 그 방향이나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 아무래도 외교통일위원회는 제가 19대 때도 한번 했고 남북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한 몇 년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고 특히 아마 대선을 앞두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정부에는 이제 20대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마무리 짓고 싶어서 세 가지 상임위를 선택했습니다.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같이 좀 그쪽 문제에 좀 신경 쓰시겠다. 합류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원래 제가 같이 했었던 단체고요.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지금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원구성 관련해가지고 양쪽의 이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팽팽한 것 같은데요. 2008년 7월 달에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도 똑같은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다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계셔서 사실 이걸 그냥 협상 카드로 내세운 얘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건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번 그 국회 21대 국회 많은 분들이 일하는 국회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하나 더 덧붙인다면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법을 지키는 국회? 지금 국회가 개원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그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 날 국회를 개의해서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6월 7일 날 상임위를 구성하고 8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법에 때 정해진 날짜인데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 여야가 저희들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참 솔직히 인정하면 그 당시에 야당이 때 저희가 발목 잡은 경우도 있으니까 네. 한 40일 이상
그 개원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늦어지는 만큼 법도 안 지킨 거고 일도 못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만은 반드시 지키자. 그리고 저는 뭐 그 18대 0이다 이런 상임위 얘기는 아직까지는 뭐 그 협상 당사자인 김태년 대표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일종의 그 야당 측에게 그 성실하게 이 원구성 협상 관련돼서 좀 이 일정을 지켜달라는 의미로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직 김태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계속 상대 측 협상 파트너인 조영 대표와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가려는 이제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의도 중에 하나는 법사위 예결위는 여당이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임위 전체를 뺏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그중에서 나머지 상임위를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예결위를 가져가게 되면은 야당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어렵다. 그 부분에 저희 이 협상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의석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 하려고 하면은 무슨 안건이든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네. 그나마 의석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그래도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장치가 법사위하고 예결위, 그중에 또 이제 법사위인데 이걸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법사위를 주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은 빼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법사위 기능,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수적으로도 전혀 대항이 안 되는데 그나마 최소 야당으로서의 기능도 인정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지도부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은 장외투쟁 지양하고 또 정치투쟁 지양하고 장 내에서 정책투쟁 위주로 네. 가려고 방향을 세우고 있는데 이 기반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무력감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극한 투쟁밖에 더 있냐 이런 심리도 있는데 그쪽으로 시험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험 들게 만든다. 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관련해서 법사위 예결위 문제가 나오니까 좀 저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까 예. 제가 법을 지키는 국회를 얘기한 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은 그 과반수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국회가 법보단 관행을 중시한 게 법안 소위 같은 경우는 이걸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 소위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이 반대를 해도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 안 시키게 되는 게 무능 국회, 불량 국회를 만드는 원인이 됐고요. 두 번째 법사위가 이게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구심사 체계라고 하는 것은 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올라온 법안을 거기서 정치적 이유나 이런 걸로 다른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되는데 합의되어 온 법안조차도 특정 의원이 반대하면 법사위 의원이 반대하면 그걸 묶어놓고 잡아놓고 통과를 안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사위는 저는 지난번에 법안도 냈지만 이번에도 바로 법을 낼 생각인데요.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고유의 그 법무부와 그다음에 이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자구심사 체계를 하는 것은 별도로 법제지원처나 법제실을 강화해서 거기서 저는 논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예결위도 법적 시한이 있어요. 근데 이 법적 시한을 계속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적 시한을 지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상임위원장이 누구냐 마냐를 떠나서 핵심적인 개혁은 법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결사항전의 의지가 지금 막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당내 얘기 잠깐 좀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 들어설 때부터 계속 자강론을 좀 얘기를 해오셨던 네. 거잖아요. 그런데 또 김종인 비대위 되면서 어제인가 오늘인가 나온 얘기에 가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주자 없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하게 혁신하실 의지를 지금 내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전에도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 세 분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끝났다.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당 안팎에 많은 이제 반발이 좀 있었고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거기다가 또 40대의 경제 전문가로 네네. 대통령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서 이 대통령 후보 만드는 과정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끌고 본인 생각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많이 야기가 됐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옳지도 않지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시효가 지났다고 한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큰 자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분이 다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없지만은 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사람들이고 그중에 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다 배제하고 본인이 마음에 든 사람을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그 느낌을 자꾸 주는 거는 비대위가 순항하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흔히 영어로 말하는 다크호스 같은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참신한 인물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우리 대선 후보 군이 풍부해지도록 하는 데는 본인이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런데 기존의 인물을 배제하거나 전혀 다른 사람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 네. 홍 의원님 홍 의원님께서는 참 지금 김종인 비대위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을 지금 하신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위원장 전 선대위원장이 굳이 당대표를 해야 되느냐. 내년 그렇게 되면 또 내년 3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또 열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마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우리 당원 당규상 그 대권 후보하고 당권 후보를 분리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1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월 초가 지금 대선 그 날짜이기 때문에 네. 2022년 그러면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아마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는 우리 당의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고 그 이번 총선에서도 아주 당을 잘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당내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어느 것이 우리 당의 그 화합 그다음에 국민을 그 문재인 정부의 개혁까지를 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지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2022년 그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어떻게 우리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가 아마 그 이낙연 총리의 당대표 출마 여부 그다음에 그 우리가 당이 누구를 당대표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혜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